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올이 좀 떨어졌죠. 오늘 한 25,000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최근에 한올이 참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다른 알테오젠에 비해서는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모멘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알테오젠은 오늘 좀 어제 저녁인가요? 호재가 좀 나왔고, 그 특허 이슈 관련해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모습의 그 미국 특허청의 판단이 있었고, 한올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모멘텀 부재로 지금 좀 많이 주가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기업에 관련된 이슈는 딱히 없거든요. 뭐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뭐 어떤 신약이 나와서 한올의 시장을 잡아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주가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주제로 선정을 한 게 주주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안정화시켜 드리고 그나마 좀 남은 주식을 조금 더 모아보실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한올의 가장 가까운 모멘텀은 이게 지금 가장 가까운 모멘텀이 사실 지금 이뮤노반트에서 나온 거는 그거거든요. 여름에 발표하게 될 GD의 그레이브스병의 GD의 관해 데이터가 그레이브스병 GD의 관해 데이터 이게 이제 여름 뭐 7월에서 8월경 되겠죠. 저는 예상은 8월로 하고 있는데 뭐 7월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름이라고 했으니까요. 7월에서 8월경 이제 관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관해 데이터가 뭐냐? 관해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관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임상 약물을 투약했잖아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바토클리마브로 투약 후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계속 넣다가 이제 딱 그 임상 기간이 끝나고 환자 임상님에 참여한 환자들이 약물을 투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걸 왜 보냐면 6개월 이후 데이터를 왜 보냐? 그 이유는 약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얼마나 지속을 하는지,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를 그만하고도 투약을 끊고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유지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물을 얼마 만에 스탑을 하고 다시 투약을 해야 하는지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약물의 지속성을 확인한다는 말이 약물의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투약하는 날이 언제쯤일지 환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내용을 보겠죠. 그래서 관해 데이터가 지금 7월에서 8월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6월쯤이죠. 그죠? 대부분은 월급쟁이실 거예요.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워낙 트레이딩에 위주로 가실 것 같고, 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전업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은 단기성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월급쟁이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월급쟁이가 아니시더라도 어디선가는 일을 하시면서 월급이든 주급이든 꾸준한 노동의 형태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7월에서 8월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월급 받을 수 있는 날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요. 그죠? 예, 많으면 세 번입니다. 8월 말쯤 나오면. 많으면 세 번인데, 그때까지 조금씩 모아가실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이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지속성이 좀 좋게 나오면, 바토클리마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1402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부작용도 없고 지속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약물의 효과가 좋다고 느껴지면, 약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7월에서 8월에 나올 그레이브스병의 관해 데이터인데, 이 관해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주가가 뭐 그렇다고 막 2배, 3배 갈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뭐 약효에 관한 뭔가 확실한 증명은 아니고 지속성에 관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한 단기성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이뮤노반트 IMVT140 2번 물질, 부작용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정도로 주가가 반영될 뿐이지 많이 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법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좀 더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모멘텀은 그 중국 6월 또는 6월 말 또는 7월 초 MG 중증 근무력증이죠. 삼상 성공에 따른 중국 의약품 안전처인가요? 허가처? 뭐 저 정확히 이름 잘 모르겠어요. 승인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에 원래는 작년 6월에 승인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 중국 NMPA라고 하던데, 중국 의약품 허가하는 그 기관에서 한올의 약물에 대해서 장기 데이터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BLA 생물학적 의학적 제재 그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고요. 그에 따른 허가 결정을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6월 말 7월 초, 이제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MG 증증 근무력증에 대한 딱 단일성 질환에 대한 투약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약물이 어떻게 판매가 되냐면, 지금 원래 한올이 그 하버바이오메드, 좀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한올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논쟁이 좀 있고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긴 한데, 한올이 하버바이오메드에 기술 수출했고요. 하버는 CSPC 제약이라고 하는 그룹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올의 약물이 CSPC 제약까지 재기술 수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판매는 누가 하냐? 판매는 CSPC 제약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CSPC 제약은 하버 측에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요. 하버는 한올 측에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는 CSPC 제약과 관계된 건 없어요. 중간에 하버라는 다리가 있고 그게 연결된 거지, 한올의 CSPC랑 연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CSPC 제약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 한올 측이 받는 로열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 그래서 중간 두 자릿수 로열티율. 그러니까 뭐 높은 한 자릿수면 8, 9%일 수 있고요. 중간 두 자릿수면 14, 15%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매출에 따른 로열티이고요. CSPC 제약이 얼마나 영업 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올한테 들어오는 로열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증 근무력증 중국 시장은 사실 지금 이미 알제넥스가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알제넥스는 중국의 자이랩이라는 의약품 회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제넥스 거 비브가르트를. 자이랩이라는 의약품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자이랩이 사실 영업망이 CSPC보다는 좀 덜 합니다. 영업망이 CSPC가 자이랩보다 조금 더 영업망이 넓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중증 근무력증 시장 자체가, MG 시장 자체가
그 CSPC 제약이든 자이랩이든 그렇게 중국 시장이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는데 그 와중에도 영업망 비교를 하면 CSPC 제약이 자이랩보다는 좀 더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한올이 로열티를 받는 게 또 잘 팔리면 좋기 때문에 영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CSPC 제약이 얼마나 영업 활동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한올이 받는 로열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6월 말 7월 초쯤 이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올과 그다음에 알제넥스 이 두 그룹의 중국 시장만 가지고 약물을 효과 비교해보면, 자, 한올과 알제넥스의 약물 효과를 중국 시장만 가지고 보자. 그러면 중국 시장은 알제넥스는 있잖아요. 알제넥스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글로벌 임상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알제넥스는 서양인 위주 임상이었고, 동양인,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양인 임상 환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적었다.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한 자릿수로 기억해요, 저는. 두 자릿수일 수는 있는데 두 자릿수여도 아마 작은 두 자릿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적었어요. 되게 적었는데 효과도 그렇게 뭐 아유, 죄송합니다. 효과도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잘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효과가 없다시피 나왔어요. 동양인들한테 알제넥스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IgG 감소 농도가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IgG 감소 농도가 있는데, 일단은 바토클리마비, 비브가르트보다 IgG 감소 농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체형도 작고 항체도 비율이 그렇게 서양인처럼 막 엄청 IgG 농도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생물학 박사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올도 그렇고 알제넥스도 그렇고 동양인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지금 한올이 임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IgG 감소 농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게 지금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알제넥스는 IgG 감소 농도가 낮아서 그런지 동양인한테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알제넥스에서 MG 임상을 거의 실패였거든요. 근데 왜 중국에 팔 수 있었냐? 글로벌 임상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올해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3월? 아닌가? 아무튼 올해 그 이뮤노반트가 MG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때쯤 우리나라 기업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 MG 임상이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임상 발표할 때 중국은 이미 MG 임상을 성공했거든요. 한올이 일단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한올 성공 데이터가 썩 좋진 않았어요. 물론 중국 의약품 허가처가 그 유효성 입증을 조건으로 한 거는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공 데이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했는데 데이터가 막
그 MG-ADL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MG-ADL 점수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을 얼마나 개선했느냐 측정하는 지표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점수 감소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MG-ADL 점수 감소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그때쯤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뮤노반트는 실패할 수도 있다. 왜? 중국 임상에서 MG-ADL 점수 감소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MG-ADL 점수 감소 정도가 알제닉스보다, 감소 정도로 따지면 절대적 감소치가 알제닉스보다 더 높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서양인들한테는 MG-ADL MG-ADL 절대적 감소 점수가 높았다. 단 동양인들한테는 잘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약이. 이게 이렇게 좀 밝혀졌거든요. MG에서.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는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MG에서는. 근데 이게 곧 똑같아요. IgG 감소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좀 감소가 덜 한 편이고, 그러니까 항체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서양인들한테 항체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양인들한테 똑같은 MG여도 서양인들한테는 되게 효과가 좋았고 동양인들한테는 효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알제넥스는 중국 임상을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올은 중국 임상을 따로 했다. 하버가. 그러니까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그 말은 중국인들에게 더 어떤 약이 더 잘 먹히는지가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알제넥스는 중국 임상을 임상 숫자를 많게 하진 않았는데도 지금 이 글로벌 임상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글로벌 임상을 근거로 허가 신청을 했고 중국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약을 팔 수 있었던 거고, 한올은 하버바이오메드가 중국 임상을 따로 진행을 했고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약이기 때문에 훨씬 중국인들에게 맞춰져서 임상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것마저도 지금 중국 의약품 허가처에서 기준을 제시한 조건을 만족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알제넥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CSPC 제약이 지금 알제넥스가 팔고 있는 자이랩 회사를 통해서 팔고 있는 자이랩 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팔고 있잖아요. CSPC 제약이 자이랩 회사보다는 마케팅 능력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효능면이나 마케팅면이나 그 중국 시장만을 보면 알제넥스를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씩 잡아먹을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중국이 약품값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다 판매를 해야 좀 이게 비싼데 중국 자체는 약품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로얄티가 그렇게 뭐 몇백억씩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래도 그 캐시카우라는 게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조금 좋아질 수 있죠. 매달 매 분기별로라도 이게 그 로얄티가 계속 꽂히기 때문에 뭐 몇십억이라도요, 10억 20억이라도 조금씩 꽂히기 때문에 그게 좀 쌓이면 한올이 지금도 R&D 비중이 높은데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도 또 R&D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펀더멘털이 조금의 개선의 여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모멘텀은 중국 허가 모멘텀이고요. 그 허가 모멘텀에 따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올이 알제넥스를 중국 시장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 MG 적응증 면에서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하버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CIDP나 뭐 ITP나 지금 진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버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올에서 너네 왜 안 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올이 그 하버바이오메드 측에 몇 번의 메일을 보내고 발송을 하고
왜 안 하냐 이유를 물었지만 하버 측에서는 미온적인 답변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답변이 없었는지 아무튼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한올 입장에서는 우리 약품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진행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그 라이선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대충 한 1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좀 정리가 되면 또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고요. 뭐 모든 주식에 불확실성 없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기업 자체만을 보자, 시장 상황은 보지 말고 수급, 특히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연기금이 지금 계속 팔고 있고, 뭐 저도 참고용으로는 보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이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팔았고 뭐 내일은 샀고, 뭐 이게 사실 뭐 내일은 살지 오늘은 팔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다르고 주가는 하루하루 변동되는 걸 뿐인데, 너무 그런 수급이나 그런 주가 가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을 보자.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거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중국 모멘텀이나 뭐 이뮤노반트의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모멘텀이나 올해 하반기 TED에 관련된 모멘텀이나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TED 같은 경우는 테페자가 글로벌 약물로 팔고 있지만 뭐 바토클리맙이 효과가 더 좋다면 부작용이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더라도 알제넥스가 내년 하반기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올과는 1년 차이가 좀 납니다. 1년 가까이 먼저 약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부작용도 적고, 그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컨트롤이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 2조 원이라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테페자 약물, 그 2조 원도 사실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이게 치료를 못 받아서 2조 원이지, 부작용 없었으면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 부작용 때문에 막혀서 일부 환자들은 그 테페자라는 약물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아서 지금 시장이 2조 원인 거지, 부작용이 좀 컨트롤이 된다면 더 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페자보다 바토클리맙 TED가 더 효과가 좋다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알제넥스랑 1년 차이가 나던데 상업화를 안 하고 1년 동안 더 기다리겠다, 아니면 1402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판단인가 싶어요. 그리고 좀 길어지네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분위기, 생각들, 그러니까 CEO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근거가 뭐냐? 출처 근거. 최근 5월 29일인가요? 로이반트 컨퍼런스 콜입니다. 로이반트 컨퍼런스 콜에서 뭘 강조를 했냐면,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도 나온 건데, 중증 근무력증, 바토클리맙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바토클리맙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TED 데이터 보고 상업화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TED 데이터 보고 TED 데이터 좋으면 중증 근무력증도 상업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묻어버린 건 아니에요. 뭐 1402번으로도 임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TED 만약에 상업화 하겠다 하면 바토클리맙도 어떤 제약사일지 모르겠지만 갖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로이반트가. 그러니까 TED가 성공했다 그러면, 야, 우리 TED도 성공했고 MG도 성공했어, 누가 사갈래? 했을 때 바토클리맙을 우리 사갈게 하는 회사가 있다면 먼저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영업권을 팔 수도 있고, 중증 근무력증이 아예 묻힌 건 아니에요. TED만 가져갈래 할 수도 있죠. 물론 TED만 사갈래? 바토는 영 중증 근무력증은 알제넥스가 잘하고 있어서 우리 거는 영 상업화는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상업화해도 시장 가치가 좀 줄을 것 같아, 그래서 TED만 가져갈래 할 수도 있지만 바토를 중증 근무력증도 가져갈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열어놓은 상황이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중증 근무력증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MGADL, 아까 말씀드린 MGADL 점수 감소 정도로만
약품의 효능을 비교하곤 하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일단 알제넥스가 MG ADL 점수 감소가 좋고 안정성도 높고 지금 MG에서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라트 너무 잘하고 있다. MG 시장에서 CIDP 시장에서 자리 잘 잡았다. 우리가 넘긴 힘들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단 이제는 기준이 MG ADL이 아니라 MSE 최소 증상 발현 최소 증상 발현 MSE 수치로 가야 된다.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약품 안전적인 거는 뭐 일단 다 뒤로 하고 일단 약물이 나왔으니 FcRn 저해제라는 약물이 이제 다 시장에 풀렸으니 이제 당연히 증상이 개선되는 거는 뒤로 하고 누가 더 효과적인 증상을 개선을 하냐 이 수치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다른 약물들도 처음에는 1만 고칠 수 있다가 나중에는 1은 당연한 기준이 되고 좀 더 좋은 2가 기준이 되고요. 2가 기준이 되면 당연하고 또 3이 될 수 있는 약물이 나와서 시장을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랑 비교를 해보면 편의성 면은 둘 다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동주사기로 하고 있는 IMVT1402가 가장 으뜸입니다만 지금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의성 임상 데이터랑 알제넥스에 출시된 그 PFS 제형이랑 비교를 해보면 편의성은 둘 다 만족을 하고 있고 MG ADL 감소 점수도 둘 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한 거거든요. MG에서는. 그러면 MG 중증 근무력증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또는 더 좋은 약물 효능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최소 증상 발현이다. 알제넥스는 아시다시피 최소 증상 발현을 기간 내에 한 번만이라도 느끼면 MSE 환자라고 넣었고요. 최소 증상 발현 환자라고 포함을 시켰고, 이뮤노반트는 6주 이상 지속된 환자만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포함된 환자마저도 높은 수치로 지금 반응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 75% 정도의 환자가 MSE 최소 증상 발현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10명 맞으면 100명 맞으면 75명은 나 6주 동안 증상을 느낀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최소 증상 발현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시장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알제넥스는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생산 공장이 어디에 있어서 때문인지 미국에 생산 안 해서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 증상 발현만 놓고 나중에 기준이 옮겨간다. 환자의 기준이 옮겨간다 싶으면 이뮤노반트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로이반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근에 환자 집단, 그러니까 MG 환자 집단에서 최소 증상 발현에 대한 기준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 집단 단체에서 MSE도 이제 기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의사단체나 의사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이제 아는 거죠. MG ADL 점수로는 우리가 물론 일반 생활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더 좋은 효과, 더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 증상 발현에 대한 약물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분위기, 이제 슬슬 바뀌어가고 있는 찰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증상 발현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최소 증상 발현은 이뮤노반트가 훨씬 앞서 있다. 왜? IgG 감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약물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 그러니까 아까 GD 관해 데이터를 본다 그랬잖아요. GD 관해 데이터를 왜 까보냐 굳이. 그 말은 괜히 까보는 게 아니고 약물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시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MGADL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1주, 2주, 3주 격으로 이렇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2, 3주면. 그러니까 일주일 맞고 다음 주 안 맞았다가 다음 주 또 맞고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많아도 2, 3주 다 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6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성을.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고 이게 만약에 최소 증상 발현 환자들이 지금 6주 이상이잖아요. 6주 이상 밑에다 쓸까요? 6주 이상 증상을 못 느낀 환자,
MS인데 이뮤노반트 기준입니다. 알제넥스는 1주만 못 느껴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이뮤노반트가 빡세게 기준을 잡은 거죠. 6주 이상 증상을 못 느낀 환자를 MSE 환자라고 포함을 시킨 건데, 이 말은 지속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성도 약물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 편의성도 그렇고 약물 효과도 그렇고 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지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MG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는 충족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 뒤에 지속성이나 최소 증상 발현이나 이런 추가적인 환자들이 요구하고 편의성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자꾸 제시가 되고 증명이 되면 시장을 잡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뮤노반트가 1402번으로 알제넥스가 굳이 MG 시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1402번으로 MG를 또 임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이 최소 증상 발현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좀 많이 서글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출처 근거 컨퍼런스 콜이라고 얘기한 이유 밑에서부터는 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풀어 설명하면서 뭐 제 논리도 들어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사 로이반트는 좀 멀리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약물로 생각을 하고, 2세대 FcRn 저해제라고 생각을 하고, 1세대가 알제넥스였으면 2세대 FcRn 저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전략을 지금까지 희귀질환이거나 약물이 없는 쪽이거나 그런 질환들로 루푸스나 쇼그렌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계속 지속성과 최대한 IgG 감소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증상 발현 정도가 최소한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2세대 FcRn 저해제 개념을 설파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주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TED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좋으면 바토도 상업화가 된다면 모멘텀이 상당히 클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내년에 계속, 내년부터 이제 꾸준히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한 해 두세 개씩 막 생기는데, 지금까지 6개의 질환에 임상을 하겠다는 데이터가 1년에 두세 개인데, 앞으로 더 질환을 늘려나가게 되면 1년에 4개, 5개씩 모멘텀이 자꾸 생길 거거든요. 물론 뭐 그 숫자로는 2년, 3년, 5년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잠깐 생각하고 단타로 들어야겠다 하면 뭐 따시든 잃든 상관없습니다.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장기로 투자를 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면 조금씩 월급으로 조금씩 난 사모고 있다, 한 주, 두 주 사는 게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이시면 충분히 5년, 10년간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고 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사실 지금 이런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기업 가치가 많이 싸졌거든요.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업 가치가 싸졌다면 이거는 좀 주식 가격이 많이 저평가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모으실 분들은 모으시면 같이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하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달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고, 댓글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하트 잘 누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하트 잘 누르고 있는 건 제가 댓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면 물론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의 펀더멘털을 잘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뭐 그 CL이나 루푸스죠. CL이나 아니면 쇼그렌이나 그런 임상 질환들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은 전문적 용어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